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인문360 제6회 인간과 기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포럼을 진행 맡은 똑똑도서관 관장 김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문360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인문 플랫폼입니다. 인문360에서는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다채로운 인문 콘텐츠와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인문360 인간과 기술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에 따라서 인본주의에 기반한 첨단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사회, 문화, 그리고 일상의 변화에 대한 인문학적 해법을 찾아가며 인간을 위한 기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술이 보다 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쓰이기 위한 해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6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인간과 기술 포럼의 주제는 사회문제 해결 기술입니다. 사회문제 해결 기술에서는 문제를 정의하고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무엇일지, 그리고 적당 기술과 메이커 활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은 1부, 2부로 나뉘어 진행되고요. 1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의 거버넌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2부는 적정 기술과 메이커 활동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인간과 기술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오늘 포럼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연사님들에게 직접 여쭤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 정책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 선임연구원님을 모시고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 산, 학, 연, 관, 협력 사례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발표를 시작하면 됩니까? 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를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성지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제에 제가 오늘 발제를 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리빙랩 개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SE의 리빙랩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빙랩 말씀은 들어보셨나요 혹시? 리빙랩은 일상생활 실험실, 그리고 살아있는 실험실, 우리마을 실험실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체가 실험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우리가 살고 있는 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이곳이 물 문제, 쓰레기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문제든 이제는 함께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문제하에 민산 학연 간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부분이에요. 그동안 실험실이라 그러면 좀 폐쇄된 공간에서 천재적인 과학자가 그 문제를 풀고 실험을 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누구나 그 실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과학자님도, 그리고 문제를 안고 있는, 그리고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풀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실험을 하고 실증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R&D 주체로 갈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리빙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산 학연 간의 협력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끼리도 함께 만나야 되고,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내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야.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사회문제 이제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부분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회문제를 한다, 어찌 한다 그러면 정부 주도식으로, 아니면은 그 기업이 이 문제를 풀 거야 제품을 만들어서.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민산 학연 간의 협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이 리빙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리빙랩은 몇 가지 포인트에서 과거와 틀려요.
중요한 거는 그동안 했던 이노베이션 포 피플이라고 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이 이노베이션 포 피플이었고요. 시민사회가 뭔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풀어가는 거. 우리 정부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문제 풀어야지. 라고 했던 부분도 이노베이션 바이 피플이라고 표현되는 어찌 보면 시민사회 중심으로 해왔던 부분도 이제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빙네임은 이노베이션 위드 피플입니다. 민산 학연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가는 거, 그리고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이 만나는 거, 그리고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이 되는 부분이 리빙립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끝단에 있던 사용자들도 주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해. 그리고 이런 비전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 어떤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부터, 그리고 만든 제품을 어머 이 제품이 정말 좋네. 이거 정말 우리 거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지. 그러면서 코크리에이션,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그 최종 사용자 역할도 되고요. 그리고 만들었던 제품을 어머 이게 더 우리 취향에 맞네라고 해가지고 평가하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제품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까지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최종 사용자는 그냥 우리 시민이라고 표현되는 얘기도 되지만 어르신들, 장애인들, 뭐 여성들, 아줌마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도 혁신의 주체가 되면서 어머 이 문제를 내가 풀지 않으면 안 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야 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가면서 그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리빙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방향은 양다리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R&D를 통해 가지고 논문을 쓰고 특허를 낼까 하는, 어느 한 곳에서 하지 못했던 그 기술의 탁월성,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이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업을 지원할 것인가, 산업을 만들어낼 것인가, 양다리였어요. 근데 어느 한 곳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과학기술이 사회적 문제, 그리고 공공적 문제, 이런 부분에 눈 감고 있지? 왜 양극화라든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왜 눈을 감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이었어요. 이 사업은 국가 경쟁력, 경제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질을 바꾸고,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해나가고, 이 목표부터 이거는 전문가만이 아니야.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그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풀어야 돼 하는 부분으로 하면서 그 과정에 리빙립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 리빙립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가 사회 문제 해결 내가 다 알고 있지. 물 문제, 쓰레기 문제, 이게 문제야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R&D를 해가지고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항상 R&D로 끝나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는 정말 문제를 안고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방관의 문제라면은 소방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일정 부분 거기 있는 최종 사용자 주체들하고 실증을 통해 가지고 실제 문제 해결까지 가겠다는 부분이 방금 본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 R&D만의 문제가 아니야. R&D는 기본이고 법제도 문제도 바꿔야 돼. 그리고 이것이 되려면 실증이 중요해. 그리고 이게 되려면 공공구매든 새로운 시장으로 이어져. 이런 부분까지도 총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과기부가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모든 부처가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식에 리빙립이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서 그 과기부가 2013년도부터 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리빙립은 2014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방금 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방금 소개드리는 건 성태용 교수님께서 하베스트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하베스트 기술은 조금만 움직여도 밝은 빛을 내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분은 세계 100대 과학자님 중에 한 분이셔요. 그동안 우리가 사회문제 해결형이라면 어머 이미 있는 기술 아니야? 적정 기술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기부의 사회 문제 해결 사업 중에서 SABCD가 있다면 S 등급을 받은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과기부 장관상까지 받은 저겁니다. 자, 가장 이 사업이 만들어지게 된 부분은 그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랑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왼쪽 편에 보면. 그런데 오른쪽 편에 보면 나타나다시피 대부분 사고가 밤에 일어나요. 그런데 대부분 내용을 보시면 사망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확인된 바는 야간 작업자들,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문제에 노출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절반 이상이 사고 경험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장비를 갖다가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그게 들어갔던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베스트 기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빛을 움직여도 밝은 빛을 냅니다. 열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성태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일반인적으로 우리 세계적으로 했던 부분이 조금만 움직여도 100을 만들어낸다면 이분은 조금 움직여도 200을 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업을 할 때 연구재단, 요것을 사업을 관리하는 연구재단에서는 이 에너지 효율성을 더 높이 달성하라라고 올려놨어요. 근데 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분은 그 목표치까지 달성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자, 근데 요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머, 어디서 가장 밝은 빛을 내지? 그리고 어디서 가장 열이 나?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지? 하는 어찌 보면은 그런 기계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신성이 있어?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학제 연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의류학과 그리고 행동 분석하는 사람들 함께 움직여 갖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은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방금 이 옷을 만들었을 때 벗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 하에 이 사업이 된 거예요. 결국은 다 학제, 아까 말씀드렸던 의류학과라든지 아니면은 행동 분석하는 거라든지 기계학과라든지 이런 어찌 보면 전문가들 간의 어떤 협력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성의 결합. 어찌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R&D 주초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이 입고 벗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 하에 리빙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행동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내는 곳이 어깨 부분이었어요. 자, 어깨 부분에 발광 키트가 들어갔어요. 발광 키트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 발광 키트가 들어간 옷하고 원래 입던 옷이 있다면 발광 키트가 들어간 옷이 더 가벼워요. 근데 리빙랩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 더 가벼운 옷을 무겁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때 이 과학자님이 깜짝 놀란 거죠. 가벼운 옷을 더 무겁다고 인식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알고 봤더니 이 발광 키트가 어깨로 들어가다 보니까 옷도 빡빡하고 그리고 어깨가 죄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냐면은 무겁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 어깨에 들어갔어요. 근데 열이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더워서 일을 못 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어깨에 들어가서 밝게만 달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밝아서 일을 못 하겠다. 적당하게 밝게 해달라. 더 중요한 거는 매번 이 청소하는 분들이 이것을 여었다 뺐다는 게 한 15초 정도 걸려요. 매일 세탁을 하니까. 근데 15초 동안에 여었다 뺐다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어깨 부분 너무 밝아서 못 하겠다. 결국은 발광 키트가 어깨 부분, 허리 부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매일 여었다 뺐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2년간 이 과제를 하면서 현장에 60번을 갔어요. 1년 첫 해에는 36번, 그 다음 연도에는 24번을.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그때 현장에 따라갔습니다. 갔을 때 그 청소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머리 뒀다 뭐하냐? 이거 옷이라 가져왔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날에 새벽에 나간 거죠. 저도 아까 리빙랩 현장 때 새벽 3시에 같이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같이 간 거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눈이 바뀐 거예요. 아, 정말 저 과학자님이 우리의 안전 문제를 위해서 해결할 수 있구나 라고 했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분이 2년 정도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 방금 이런 문제를 반영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결국은 그것이 공공구매로 연결돼 가지고 혁신 시제품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 과학자님 중에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연구가 나한테는 인생 연구였다. 그동안은 내가 기술 개발을 하면 당연히 이거는 현장에 쓰일 거라고 했는데 현장에 쓰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기술 개발했을 때는 눈 감고 그냥 어디 허공에 총을 쏘는 것과 같았다. 어디 한 군데는 맞겠지.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총을 쏘더라도 이 기술이 현장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리고 현장을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 기술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것인지를 인식하게 됐다.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을 실제로 과학 기술을 통해 가지고 간다는 거는 기술은 one of them. 그러니까 그 많은 문제 해결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지금은 이분은 시각장애인들의 지팡이 문제를 가지고 리빙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박사님, 리빙랩은 미라클입니다.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정말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서 많은 과학자님들은 그 얘기 합니다. 그동안 했던 실증 사업이나 그동안 했던 테스트 베드 사업하고 차이가 뭐 있어?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 기술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현장들하고 주체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은 됐고, 재밌는 게 아까 있습니다. 60번의 현장을 간 거는 내가 아니다. 조교가 갔다. 내가 과기부 장관상까지 받으면 내가 모든 것을 공을 가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분이 과기부와 밀당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한 번도 그런 룰이 없었는데 조교가 상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은 리빙랩이 어떤 그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첨단 기술, 최고 기술 이런 부분도 정말 현장에 들어가는 거는 그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주체들의 조직화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리빙랩을 거쳤고 아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리빙랩을 하고 난 뒤에 삼계탕을 먹는다고 그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아들놈이 그 얘기를 해. 아빠한테 냄새가 난다고. 이 청소하시는 분들한테의 문제점은 안전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냄새 문제. 정말 그런 수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빙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만들 건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 돌봄 문제, 쓰레기 문제, 모든 문제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부분은 정부 주도식으로, 그리고 탑다운 방식으로, 전문가 주도로, 그리고 특히 연구개발에서는 과학자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면 당연히 흘러가지고 사회에 쓰일 거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R&D 투자가 30조거든요. 근데 이 R&D가 정말 현장하고 소통이 되지 않고 정말 문제 해결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기술은 그들만의 기술,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정말 사회에 소통될 수 있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리빙랩 말한 어떤 움직임이 없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지금 리빙랩은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되면서 민산 학연 간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그 사회 변화까지도 같이 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리빙랩을 했던 분들은 많은 얘기를 해요. 박사님, 전 리빙랩이 이제는 뭔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리빙랩 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첫 할 때부터 일회적으로 하지 마십시다. 어떻든 간에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최근에는 성대골이라든지 아니면 성남 시니어 혁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르신들의 그 제품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하는 플랫폼으로,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리빙랩은 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리빙랩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장 끝단에 있는 사용자들을 조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요. 리빙랩은 시민 주도형 아니냐, 현장 주도형이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거는 시민들은 리빙랩을 몰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빙랩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풀어나가는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이거든요. 자, 이랬을 때 가장 끝단에 있던 사용자들도 조직화되고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전문성도 확보해 나가면서 이 문제는 내가 주도지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례적인 참여를 뛰어넘어서 어떻든 간에 아까 말했던 민산학연관이라고 표현되는 한 축을 어떻게 담당해 나가고 함께 오랫동안 갈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관련 그 인력이나 인프라를 통해서 지금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리빙랩 코디네이터라든지 퍼실테이터가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경단녀라든지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이 내가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주체로 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R&D를 할 수 없지만 R&D를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는 될 수 있어. 라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그 지금 굉장히 뜨겁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리빙랩 활동 속에 제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런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감사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은 리빙랩 네이션 아니냐, 리빙랩 국가가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뜨거운 부분이 리빙랩이라는 표현으로 움직여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내용들은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리빙랩 그 네트워크를 치시면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에 치시면 첫 번째 나오는 블로그에 가시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역별로 돌면서 했던 많은 포럼 내용을 발표 내용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계시는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유튜브에서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쳐셔서 이 많은 아까 말했던 요거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사회도 바꿔나가고 지역도 바꿔나가고 그리고 환우단체의 그 어찌 보면 권리도 만들어 나가고 어르신들의 그 먹는 문제가 인권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또 리빙랩을 통해서 움직여가고 이런 분들이 다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방문하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요 정도 발표를 하고요. 예, 오늘 이 자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지은 연구위원님의 신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TV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조금 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학기술보다 중요한 협력 주체들의 문제라는 주제로 일부 토론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생중계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선정된 질문들은 연사님께서 또 답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선물도 준비된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BBB 코리아 이동욱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허태우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성지은 연구원님의 주제 발표를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이동욱 부장님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욱입니다. 사단법인 BBB 코리아는 이제 학교도 아니고 또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실 분들에서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 4,7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365일 그 20개 언어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공익 서비스 단체입니다. 2002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한 20년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이 주제와 굉장히 부합되는 점이 있죠. 저희 이제 새로운 서비스는 이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통역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 중심적인 서비스로 자원봉사와 결합을 할 수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성지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낀 바인데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리빙랩의 개념, 그리고 이게 어떤 효용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사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플랫폼 구축을 위주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제가 느낀 바를 전달해 드리고자 할 텐데요. 첫 번째 리빙랩의 개념에 대해서는 시민 참여의 효용 가치가 왜 중요한가, 시민 참여의 효용 가치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참여의 방식 중에서 하향형과 상향형을 결합한 크라우드 소싱, 이것이
우리가 이 지금 발표해 주신 사례에 견주어 볼 때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끝으로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이게 지속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왜 느슨한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참여의 효용 가치, 크라우드 소싱, 그 다음에 느슨한 연결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이제 비판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내용을 좀 돌아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인가 하는 건설적인 제안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 사업이나 새로운 개념의 그 혁신 수단이 나왔을 때 우리가 내부에서부터 나온 것도 있고 아니면 이거 외부에 있는 또는 외국에 있는 건데 되게 참신해 보여서 우리가 도입하는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념하고 실제하고 좀 차이가 난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리빙랩이 되게 옳다, 시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옳다라는 내용하고 이게 진짜 색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두 개의 개념적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앞에 좀 규범적인 내용이고 하나는 실제 쓸모가 있는 효용적 가치인데요. 이게 지금 개념적으로는 시민이 그 혁신과 창안의 주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현장에서 201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어떤 곳에서는 혁신의 주체라기보다는 혁신의 양념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정부의 정책적 신뢰나 이런 거에서는 신뢰성을 제고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다. 내가 참여해서 뭔가 굉장히 바뀌었구나 하는 효능감이 그 개념보다 실제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민 참여 사례 중에서 국민디자인단, 시민참여예산, 또 제가 담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디지털 사회혁신센터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그걸 들어본 적이 없지? 아니 왜 특정 단체를 이루어지지?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탈리아 밀라노 외곽의 오자로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그 마이스페이스라고 맛집 소개해주는 앱을 갖고 근처에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협업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효능감을 크게 느낀 사례였죠. 아까 말씀드린 발표해 주신 그 사례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참여해서 뭐가 바뀐다는 효능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크라우드 소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정부에서 조직을 강하게 갖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을 놓거나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하향식으로 뭔가 보조금이나 자금이 내려가는 이런 사업 구조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위키피디아처럼 아무 중심이 없이 시민이 얼개를 모아서 이렇게 이루는 사업도 있겠죠. 근데 크라우드 소싱은 실제로는 단체가 주도하긴 하지만 느슨한 연대가 많이 이루어져서 혁신을 이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만 이런 사례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미등록 거주지인 탄자니아 다르에살람 지역의 탄달레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흔히 아실 거예요. 되게 싼 GPS를 주민이 차고 돌아다니면서 차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지도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크라우드 소싱 사례가 사실은 시민이 참여해서 효능감을 느끼기 굉장히 큰 그런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느슨한 연결고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거버넌스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 조직이나 구조가 없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나 힘들고 사실 이 없이 고기 씹는 거와 마찬가지죠. 누군가 돈을 전달을 하고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함께 모아서 하려면 조직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시민 참여적 사업이 정부 주도의 조직 구성, 플랫폼 구성에 너무 많은 방점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조직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크라우드 소싱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향식인 그런 중간 조직이나 거점 조직이나 이런 구조도 필요하지만 느슨한 연결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델레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도 잘 운영되지 않은 조직이었는데 바로 이런 느슨한 연결고리가 잘 작동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나 정책이 그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는가, 아니면 이게 얼마나 확산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야 될 역할과 시민이 참여해야 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마저 맞춰보자면, 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너무 딱딱하거나 강한 구조보다는 이 구조와 더불어서 느슨한 연결을 정부나 또는 기관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지은 연구위원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동욱 부장님의 토론 또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느슨하게 그리고 또 자기의 효용 가치를 느끼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뤄낼까,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관련된 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모양 좋은 네트워킹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신뢰 기반형 어떤 행동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 부장님 말씀 세 가지 키워드, 시민 참여 효용 가치, 그리고 클라우드 소싱, 그리고 느슨한 연계, 이 키워드를 민관, 산 뭐 다 협력된 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실제로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욱 부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상국립과학대학교 행정학과 허태욱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그리고 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소속의 허태욱 교수입니다. 오늘 인간과 기술 포럼에서 또 스테피 성지은 박사님의 발표 너무 이렇게 구구절절 너무 옳은 말씀, 그리고 되게 인사이트한 말씀들 너무 잘 들었고요.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여러 스태프분들이 또 다양한 그 전에 이렇게 푸시들을 많이 주셔서 많은 준비들 하면서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온라인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네. 그 과학기술 정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학기술 정책이 뭘까요? 그러니까 보통의 과학기술 정책의 기존의 정책들은 이제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지금 이 저희가 사회문제 해결 기술과 같은 주제처럼 정책을 위한 과학기술의 의미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이제 경상국립대 임용 전에 이제 카이스트 문수미래전략대학원에 있었는데, 제가 모셨던 이강영 부총장님께서 지금 이제 카이스트 총장이신데요. 최근에 뭐 TVN 유퀴즈에서 유재석을 만나기도 하시고,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와서 차클에 나오셔서 랩도 하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카이스트가 올해가 50주년이에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1971년도에 시연설됐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카이스트 미래비전위원회 50주년 미래비전위원회에 속해 있었는데, 처음으로 50주년 만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카이스트 비전 안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가 과학기술과 사회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좀 동떨어진 측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들이 그렇게 많이 진척돼 있고, 지금 성박 선생님이나 이 부장님께서 다양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서 네, 다른 얘기들은 차치하고 저도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의 및 제언의 말씀드린데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성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과제 3으로 제시하셨던 이런 참여 확대, 전문성과 시민성의 합력을 통한 참여 확대,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기존까지의 우리의 이런 시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단순히 읽고 쓰는 이런 것에 대한 문해력 정도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넘어서 이제는 시민 주체들이 디지털 컴피턴스를 갖는, 그리고 역량을 가진 측면으로 나아가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 같은 이런 인간과 기술 포럼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 교육 및 역량 강화 활동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이 부장님 말씀하신 어떤 시민들의 참여 효능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드라이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좀 제언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동 창작, 네, 플랫폼, 이제 말씀하신 과제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오토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 플랫폼 측면에서의 활성화들,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 전문층들, 또 직장인분들이 솔직히 오프라인으로 그 시간에 어딜 가서 참여하는 것들이 매우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오토 사회로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주입됐죠. 줌이라는 것도 원래 있었는데 저희가 잘 활용하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온라인으로밖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주입이 된 상황인데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지만 이것도 새로운 돌파구 측면에서 또 메타버스라는 것들도 요즘에 많이 주목받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지금까지는 플레이와 어떤 뭐 게임의 롤 정도의 측면에서 플랫폼이었다면 이제 워크 커뮤니케이션 코워크 뭐 이런 측면에서의 플랫폼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러한 또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의 오토 플랫폼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나 시도들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공공기관이나 다양한 곳에서 더불어서 원래 메타버스와 NFT라고요. 대체불가 토큰 블록체인에서 대체불가 토큰 연결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저도 오늘 구독할 건데 그 리빙랩 네트워크 TV라든지 그쪽에서 이제 영상으로 있지만 거기 안에서 노하우, 경험, 다양한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불가 토큰으로 디지털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 만들었던 트위터가 올렸던 트윗은 벌써 뭐 몇십만 불에 거래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탤런트, 저희가 갖고 있는 경험,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대체불가 토큰을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거래되기도 하고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뭐 아직은 뭐 단기적으로는 바로 할 수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드라이버로서 캐탈리스트로서 촉매지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경상국립대가 이제 진주에 있으면서 경남의 이제 국가거점국립대인데요.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내년 초에 출범하는데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립단의 이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부울경 광역연합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나타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역 맞춤형의 대학 리빙랩 같은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이러한 시도들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SG 대학이라고 경남 공룡대학으로 저희 경상국립대가 총괄대학으로서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이 교육부에서 하는 아주 큰 대규모 사업들을 지역에 있는 대학들,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 예를 들어서 경남 혁신도시, 진주의 경남 혁신도시에 LH공사를 비롯한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고요. 울산에 12개, 부산에 13개. 예를 들어서 지금 경남과 울산은 함께 이런 지역인재 선발 같은 것도 공공 혁신기관에 함께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이런 학령 절벽 시대에 지역의 인재들이 그 지역에 있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들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이런 지역 인재의 문제들 또 지역에서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거점 대학들 특히 국립대도 좋고 뭐 사립대도 함께해서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리빙랩으로 활용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로서 트리거 스페이스로서 활용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제 저만 고민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이미 송 박사님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다양한 리빙랩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다양한 경험들이 이렇게 특별히 사실 제가 처음에 시간이 좀 남아서 처음에 디지털 컴피턴시 말씀드렸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학생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들이 접하고 있는 다양한 소스와 이것도 사실 격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디지털 갭이라는 것들을 종종 말씀 많이 하지만 세대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그런 격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맞춤형의 리빙랩들을 활성화하는 측면들이 그러한 측면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소스로서 발전됐으면 하는 소망들을 좀 갖게 됐고요. 그런 말씀들을 또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신 성 박사님과 또 이 부장님 다른 분들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태욱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그냥 기술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참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우리가 공동 창작 플랫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지역 맞춤형 리빙랩 이런 대안들이 우리가 말이 아니라 행위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어제 메타버스를 진행하면서 약간은 게임 같기도 하면서 몰입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거기에 이제 좀 더 아바타와 만나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우리가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운 시도와 실험은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성지은 연구원님도 아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아마 또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추가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코멘트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고요. 제가
뭐 두 분의 코멘트는 전적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 중에 그 컴피턴시 얘기를 하셨는데요.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2017년도에 캔노를 만들었습니다. 코리안 네트워크 오브 리빙랩이라는 부분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유럽에서는 인놀이라고 하죠. 유로피언 네트워크 오브 리빙랩이 만들어져 가지고 활성화됐는데 저희 쪽에서는 2017년도 3월부터 했고 개월별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블로거나 아니면은 그 네트워크 TV에 들어가면 그렇게 했던 많은 포럼의 발표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서 완전 지역별로 그렇게 했고요. 지금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광주나 부산이나 대구나 지역별로 리빙넷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대전, 울산 이런 식으로 다 리빙랩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고 있고 저는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그러니까 캔놀이라 그러죠. 그쪽과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계속 그런 역량들을 만들어 나가고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그 리빙랩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눈물도 많고 약하고 누가 뭐라 하면 늘 그렇게 제가 굉장히 그 서러워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어머 내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주체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많은 환우 단체들하고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바뀌어 나가고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당신들이 그 환우 단체들도 저한테 그 얘기해요. 박사님 우리가 이 병과 관련돼서는 일정 부분 함께 만들어가는 메이커이면서 전문가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는 콜라보레이터이면서 이 병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엑스퍼트입니다. 전문가입니다.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지역별 리빙랩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그 다음에 대학 리빙랩 이런 식으로 꾸려져 가지고 되고 있고 지금 그 이번 달에는 그 12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울산 울주군에서도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이 발대시도 이루어지면서 포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1일에서는 불경으로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불경을 잇다라는 거로 해가지고 경남대학교에서 포럼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빙랩은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리빙랩 이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함께 그 안에 변화의 동력을 이끌어 나가고 아까 트리거 표현을 하시는데 트리거 포인트, 트리거 플레이스를 얘기하셨는데 리빙랩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주체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빙랩 논의는 젠더 논의랑 거의 직결되어 있어요. 어르신들도 내가 돌봄을 받는 그냥 수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내가 세상이 바꿔야만 돌봄이나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분의 논의 너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빙랩은 그냥 이 개념이 아니라 거의 행동하는 연구 그리고 액션 리서치 그리고 액티비스트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는 개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토론자에 이어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잘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기억나는 부분이 주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들었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너무 구식인지 모르겠지만 태권브이나 백투더퓨처를 보면은 모든 것들은 박사가 모든 해결했던 기억이 나지만 지금을 말씀 들어보니까 학위과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관심 있는 모두가 다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우리가 학력과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깨고 혼자 변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서로의 지혜와 어떤 지식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사전에 참가하셨던 분들의 질문 그리고 실시간 참가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태욱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슬 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사회 문제는 사회 공동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 특정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만 수렴하고 그에 따라 결정하는 내리는 방식이 익숙합니다. 왜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아이디어나 공유할 만한 소통 창구가 없을까요? 소수 전문가의 의견만이 늘 완벽한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하셨는데 허태욱 교수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우리 정현수 선생님이라고 할지 학생이라고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행정학과도 있고, 이제 대학원 기술경영학과도 겸무하고 있지만, 행정학에서 이제 패러다임 변화들이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화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때 서구 유럽, 뭐 미국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들이 협치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버넌스라는 것도 협치, 공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회 혁신이나 민주주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탑다운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NGO, NPO,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리빙랩도 그거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원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디사이드 마드리아 같은 것들이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서울과 같은 온라인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토론 시간이 좀 길었으면 DSI, 그 디지털 소셜 이노베이션 DSI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디지털 사회 혁신의 다양한 양태들이 있고, 보통 이제 EU에서는 6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데모크래시, 이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련된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들이 이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정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견들이 그냥 뭐 원오브 댐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견들은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정책 결정자한테 올라가고, 그 정책 결정자가 정책 파트의 다양한 전문가들, 공무원들과 함께 그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그랬을 때 아까 이동욱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효능감, 이게 정말로 내 아이디어와 내 정책 제언이 실제 정착화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디사이드 마드리드 플랫폼 같은 또 민주주의 설과 같은 플랫폼에서 많이 활용되어 있던 것들이 있었고요. 물론 한계들도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더불어서 뭐 우리나라 국회 톡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있었고, 하나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제 빠띠와 같은 그 디지털 온라인 민주주의 참여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협동조합, 빠띠와 같은 협동조합에서도 다양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들을 조직화하고 더욱더 잘 만들어서 구성시켜서 그것들을 정책 전문가들, 또 일선 현장의 다양한 정책 활동가들과 연결시키는 그런 플랫폼적인 협동조합들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혜술 선생님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욕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면 아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나라의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빠띠 플랫폼을 또 말씀하셨는데, 빠띠가 궁금하시면 5회 영상을 다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문학적 사고를 깊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연결되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좀 아쉬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서 없진 않다. 그래서 정예슬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찾아보는 역할들을 하면 좋겠고, 학교에서부터 일상에서부터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동욱 부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윤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민사회 영역의 토론 기술에 대한 친숙도가 사람마다 참 다른데 어떻게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보급화할지 궁금합니다. 지원이 없는 사람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어떻게 더 많이 편리한 기술, 그들의 삶을 도와줄 기술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아동 청소년 제3세계 이런 곳의 사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정말 고맙습니다. 거꾸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례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3세계는 아니지만 소외받는 계층이 또 디지털 교육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노울 웨스트 미디어 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영국에 있는 데인데, 노울 지역은 이제 브리스톨하고 런던 사이 약간 위쪽쯤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노울 웨스트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여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또 그 자신들이 만든 코딩으로 그 성폭력, 데이트 폭력 예방 프로그램 또는 게임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자신의 문제를 코딩을 배워서 해결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인간의 상상력은 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으로부터 만들 수밖에 없죠. 주변에서 문제를 발견을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빠르게 소식을 전달하고 싶은 조선시대 사람이 있으면 본 게 파발마밖에 없으니까 뭐 덜 먹고 덜 싸는 말을 기르려고 했겠죠. 뭐 봉화를 저 멀리 보이게 한다든지 전화를 개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 부분이 그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영국에서는 여학생들의 기술 관련 기업 취업이 17%밖에 안 되고 매해 0.5%씩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도 이후로.
그러면 이렇게 여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허태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터러시를 넘어서 컴피턴시로 가야 되는데 사실 문해력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김하연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접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교육이 중요하죠. 리터러시 교육은 굉장히 큰 하나의 축이고 파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술이 너무 어렵지 않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기술이 이미 다 확정되고 만들어진 다음에 그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디코드를 하자. 이걸 해석해주고 더 기술의 장벽을 낮춰주자.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자기의 의견을 기술 세계에 얘기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것들이 EU 차원에서 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업 영역에서는 언코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코딩을 굳이 하지 않아도 기업에서 아이디어만 가지면 코딩 없이 자기가 상상하는 것들을 솔루션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 코드, 노 레거시라고 놓여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제3세계든 아니면 또 기존의 디지털 약자이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파트 아까 교육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을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어느 사회나 선도 기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쉽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데 뭐 비유를 들자면 한자 있는 시대에 한글이 개발되면 진짜 문해력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다만 일시 한자를 없앨 수 없고 또 지금은 많은 정보가 영어로 되어 있다면 접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흥미로운 사례를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자면 여러분 요새 뭐 파이썬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이제 데이터도 리터러시의 영역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걸 누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가 이런 기술 세계에 접근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리터러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엑셀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면서도 고급 기능을 활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더라고요. 미토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엑셀 기능처럼 활용하지만 밑에 코딩이 쭉 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만들 때 시민의 목소리나 진짜 사용자의 목소리가 닿으려고 한다면 적정 기술만큼이나 어떤 기술이 적정화되고 어떤 기술이 보편화될 것인가 하는 기술 생성기에도 시민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지 않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중간에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혹시나 여러분도 모르는 거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어가 상당히 전문적인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도스의 코딩을 배웠던 기억이 날 건데 어느 순간 대학에 가니까 윈도우즈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적응하는 기간이 좀 더딜 수 있겠지만 늘 관심 가지고 서로가 참여하면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지은 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조금 더 컴팩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노윤영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업과 학제의 과학기술 교류에 비해 기술을 공공으로 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판교 자율주정차 연구사업 등등 앞으로의 기술 교류와 공공성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기술이 현장에 접목되는 부분들이 꽤 어렵습니다. 최근에 스마트시티,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에 리빙랩이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시티의 기술을 심더라도 거기 있는 시민들은 그 체감을 하거나 공감을 하거나 감사해 하지 않아요. 그 기술은 너네 기술이지. 그리고 기술로 먹튀하네. 그리고 설치를 해놓으면 그때부터 이게 과거화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공급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가 약한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리빙랩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갔을 때 그 기술이 내 기술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공동의 작품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부분이 리빙랩이에요. 저는 리빙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개념이다. 뭔가 가르치고 그리고 이 기술로 들이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멀리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리빙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트릭스의 네오가 깨달았던 것처럼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있다면 이 빨간 약을 먹는 게 리빙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빨간 약을 내가 먹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리빙랩이라 생각해요. 그런 가정에서 내가 혼자 문제를 풀어가야지, 시민 혼자 풀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과학기술이 접목된다면 더 좋겠다. 그리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함께 간다면 더 좋겠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 개념이 저는 리빙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먹고 마시고 노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매트릭스의 네오가 인식했던 것처럼 내가 빨간 약을 먹는 거, 내가 전환의 주체고 사회 변화의 주체고, 그리고 내가 기술 어렵지 않다. 나는 기술을 통해서 더 고도화시킬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랫동안 리빙랩 활동했던 분들은 저한테 찾아왔어요. 박사님, 왜 전통시장이 여름에 더워야 되고 겨울에 추워야 됩니까? 박사님이 말하는 리빙랩이 접목이 된다면 한 번 더 고도화시킬 수 없습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이 리빙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집에 가서 매트릭스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빨간 약을 왜 먹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온라인으로 질문하신 두 분이 계신데 우리가 짧게라도 이야기를 해주신 게 좋겠습니다. 대략 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30초씩 정도를 좀 배분할까 합니다. 먼저 허태욱 교수님께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길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민산, 연관 협력이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의 발전이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을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 그 알고리즘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알고리즘, 제가 만약에 뭐 진보 쪽의 의견을 갖고 있다면 제가 딱 유튜브나 이런 걸 로그인했을 때 진보 쪽에 관련된 것들만 저한테 추천 영상들이 쭉 나오고,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이 권력이 되는 시대, 그리고 데이터는 돈이 되는 시대가 저희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 우월주의라든지 기술 독재 뭐 이런 얘가 같은 그 기술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체들과 시민들의 다양성들을 포괄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뭐 범죄자 같은 거 검색했을 때 백인은 거의 안 나오고 흑인이 제일 먼저 나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도 알고리즘 민주주의가 하는 것들이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또 지금 성 박사님처럼 스태피 같은 기관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도 지혜를 되게 모아가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세한 내용은 5회차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또 이해할 수 있을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동욱 부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리뷰 찍는 님이라는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리빙랩을 지속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만 경제성이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사실 플랫폼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플랫폼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에서 연결지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여기 허태욱 교수님과 다른 포럼에 제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오드리탕 대만 디지털청 장관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확산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막 그 교양 교육보다는 재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겠죠. 재미가 있으면 내가 데이터 갖고 뭐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실제로 내 손엔 데이터가 없거나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가 부족함을 느껴야 요구를 하게 돼 있고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 아마 플랫폼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슨한 연결하고 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함께 잘 어우러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마지막 순서인 추천 도서 소개입니다. 저희가 연사님을 모시면서 오늘 포럼의 주제와 관련해서 책 한 권씩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먼저 성지은 연구원께서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줄리엣과 도시 강구가 도시와 마을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는 건데요. 그 국내외로 이루어졌던 사회혁신 사례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표현되는 게, 여기서 줄리엣은
그 네덜란드인가 그 유럽에서의 지역 화폐예요. 줄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단위의 개념을 가져와서 줄 내시고 도시 강구는 독산 마을에서의 재활용하는 그것을 돕는 시민입니다. 이런 시민들이 그리고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세상을 구하고 마을을 바꾸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이런 포인트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쓴 책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저 책을 소개하면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서 이 좋은 책을 추천합니다. 글도 좋고 잘 읽히고 그 개념 있는 책입니다.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호 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크라우드 소싱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로 펀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혁신하는 데는 이게 어떻게 사용될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 IBM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게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 힘을 모으거나 나한테는 사소한 노력이지만 다 모았을 때는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기술들하고 이게 잘 맞을까를 연구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이 막 엄청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나눌 때 논점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참고 자료가 많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그 립캡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로그인 하실 때 이상한 문자 사람이 아닌 거 나는 보시 아닙니다를 찍는 게 사실 인간만이 판단할 수 있는 옛날 고문서를 전산화하는데 디지털화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주체로서의 여러 가지 노력은 엄숙주의나 선언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내가 해봤는데 나한테는 가벼운 노력이 여러 번 축적이 돼 있을 때 좀 더 어려운 노력과 주체로서 힘들어 할 수 있는 노력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책을 추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허태욱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휴먼 플러스 이코노믹스에서 사람을 위한 경제 휴먼오믹스 책을 추천하고요. 올 초에 나왔던 책이고 재단법인 여시제에서 사실 제가 여시제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도 좀 있었고요. 아까 성 박사님께서는 네,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이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주택 부동산 문제, 복지 문제, 생명과학의 문제, 더불어서 디지털 민주주의, 또 블록체인을 통한 민주주의 혁신 뭐 이런 내용의 이슈들도 있어서요. 한번 편하게 너무 깊게는 아니고 간단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지적인 대화를 위한 얇고 넓은 지식의 측면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일부 순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수고해주신 성지은 연구위원님, 이동호 부장님, 그리고 허태욱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장례 정리를 하고 2분 후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6회 인간과학 기술 포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관계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2부 주제는 적정 기술과 메이커 활동입니다. 거대 과학기술, 상업화된 과학기술이 아니라 시민들이 각자 자신이 처한 환경에 알맞는 기술을 활용해서 생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들을 들어보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순서로 크리에이티브톤 유효석 대표님을 모시고 적정기술과 메이커 활동의 확산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적정기술 메이커 커뮤니티 크리에이티브톤을 운영하고 있는 총괄 대표 운영진 유효석입니다. 적정기술과 메이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빙랩까지 확산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AI까지 확산되는 이 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톤은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벌써 적정기술을 알고 활동을 한 지가 이제 12년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정기술과 메이커가 융합돼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단독으로 설립을 했고, 그 설립을 한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대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활동 분야는 뭐 적정기술 메이커로 이제 융합해서 시작을 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리빙랩도 같이 결합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커뮤니티 모임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요즘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진행하면서 뭐 메이커 활동까지 같이 곁들여서 회원 메이커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 테를지에서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 이때 제가 몽골의 적정기술 메이커 프로젝트를 하러 가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몽골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올린 이유는 저는 적정기술 활동가라는 자부심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실무 운영진들과 함께 저희 돈을 써가며 일부러 적정기술을 하러 다녔던 그 시기를 떠올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적정기술 하면 다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이프스트로, 큐드럼, 뭐 팟인팟 이런 저개발 국가에 사용되는 적정 기술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정의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문화적, 정치적, 환경적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빈곤 퇴치를 위해 적용되는 기술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만 많이 활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 운영진들이 함께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적정 기술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적정 기술의 설명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적정 기술이란 어딘가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 넓은 의미로는 인간 사회의 환경, 윤리, 도덕, 문화, 사회, 정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36.5도의 과학기술이라고도 불립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술은 자연현상이나 과학적인 공리들을 기반으로 인류의 삶에 돕는 도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발전한 기술은 편리성, 신속성,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인간에게서 노동의 권리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기계 의존적인 생활 방식이 인간 지적 능력을 퇴화시키고, 또한 휴식과 대화와 같은 인간 친화적인 활동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성하기 위해 소외된 계층을 되돌아보기 위해 나온 것이 적정 기술입니다. 적정 기술은 최첨단 기술 개발보다는 사람을 위한 가치에 더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고요. 저개발 국가의 저소득층을 위해 개발된 기술입니다. 가난한 상황에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개발의 대안적인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적정 기술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적정 기술은 적은 비용, 적은 에너지 사용, 작은 경제 단위로 제품 생산, 누구나 배워서 사용할 수 있고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고 제3세계를 돕는 의미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선진국 및 도시사회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 해소나 소외된 계층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난 탈출에 앞장선다는 의미의 내포가 되어 있고요. 지속 가능성, 꾸준히 사용 가능, 현지 문화와 사회적으로 친밀, 현지 지역 사회를 개발, 인간 자연 친화적인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적정 기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부가 그렇듯 사전 준비와 문화적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그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에 적합한 기술을 적용하고 값싼 적정 기술을 개발하며 사회적 기업과 협력, 지역민의 자리부지와 교육, 나눔의 마음과 형제를 가지고 실행하는 등의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UN 지도의 천년 개발 목표, 사회적 기업, 빈곤국 지역사회 개발 관심 증가, 친환경 에너지 관심 증가로 적정 기술은 계속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적정 기술은 말 그대로 개발도상국을 기반으로 한 기술로 많이 들었고, 저도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적정 기술을 알고 관심 있는 청년들의 상당수는 다 개발도상국의 적정 기술을 다 추구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기반으로 한 적정 기술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좀 트렌드를 좀 바꿔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말씀드리면 사실 초기부터 적정 기술은 중간 기술로 언급이 됐습니다. 뭐 간디부터 시작해서 슈마우부터 뭐 폴폴라까지 다양한 분들이 적정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대항 기술, 중간 기술 이런 식으로 거쳐가면서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2000년 초반이나 중반 이후에 이제 적정 기술이 소개가 처음 되어졌습니다. 그때 소외된 곳 10%를 위한 디자인이란 이름으로 처음 소개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기, 그 초창기 시기인 2009년에 한밭대학교에서 열린 소외된 곳 10%에 대한 공학설계 경진대회 1기에 참관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시기가 완전 적정기술 소개가 첫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앞서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리빙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리빙랩과 적정기술의 다른 점은 바로 이 적정기술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 자발적인 참여도가 좀 차이가 많이 있죠. 대중적으로 활동을 하면 참 좋겠지만 적정기술의 이제 대상층들 자체가 그런 적극적인 층들보다는 소외된 계층들 또 소외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관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적정기술의 조건이 10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이거 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보이시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값싼, 저렴한, 그 다음 적당한, 그 다음 쉽게 또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되는 이런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회문제 해결 기술에도 영향을 갖지만 그 대상층이 소외계층들한테 많이 가고 있다는 점이죠. 다들 보시면 적정기술 하면 대중적으로 물어보면 다 이런 얘기해요. 라이프 스트로크, 큐드런. 뭐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뭐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적정기술을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런 초창기 시대 때 책들이 써있던 이 두 가지 서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 김찬중 박사님과 이제 조승현 작가가 쓴 소녀적건 뭐 두 책이죠. 이 두 책에 이제 많은 내포가 되어 있는데 다 청소년들이 보는 책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이 조승현 작가를 만나본 게 벌써 8년 전, 9년 전입니다. 벌써 중학생 때 쓴 책이죠. 소녀적정기술 탐하다. 지금 이 작가는 현재 포항 포스텍 대학원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책이 아직도 베스트셀러예요. 우리 적정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이 청소년의 비전을 전부 다 해소를 시켜주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청소년들의 꿈을 같이 실현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여기에 지금 조승현 작가가 써놓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해답을 아직도 100%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적정기술 활동가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청소년과 함께하는 나눔과 배출의 배려 적정기술 책을 제가 왜 소개를 해줬냐면 김찬중 박사님의 영향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저자이신 김찬중 박사님은 한국원자연구원에서 초선도를 연구하신 영현진 연구원이시죠. 이제 취미로 이제 적정기술을 접하시게 됐죠. 이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돕겠다는 측면으로 적정기술에 접근이 됐죠. 그러면서 저랑 이제 적정기술 청소년들과 같이 함께하는 일일캠프 활동들을 같이 이어가면서 제가 이 책을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까 그 전 책은 제가 책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방금 드린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한국 적정기술, 몽골의 G세이버, 몽골의 이제 적정기술 1세대라고 우리가 평칭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적정기술 활동 이 세 가지가 나와져 있는데 한국의 적정기술에 대한 역사가 나와요. 사실 이게 100%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저도 그 초창기에 적정기술을 접했던 대전의 과학자들이 나눔과 기술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케이스다 보니까 저도 이 역사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해소는 사실 캄보디아 가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몽골의 G세이버를 개발하신 분이 이제 김만갑 교수님이라고 저도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이제 몽골에 가서 했던 제품 G세이버, 굿네이버스랑 같이 했던 우리 국내 적정기술 1호라고 많이 언론에 나와 있는 이 화덕기기 G세이버에 대해서 책에 청소년들에게 쉽게 풀어낸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적정기술의 과학 캠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일 캠프 활동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청소년들에게 적정 기술의 프로세스들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세스를 같이 돕기 위해서 김찬중 박사님 요청으로 1년 반 정도 이상을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에게 일일 캠프를 하면서 적정 기술 오픈 소스인 리터블라이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적정 기술 오픈 소스들을 좀 보여주고 그 이후의 활동들도 지속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책이 청소년들이 보기 좋은 자기계발 도서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도서를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제가 왜 여기서 메이커 활동보다 적정 기술 활동들을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 안에도 메이커스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4세대, 5세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청소년 적정 기술 경진 대회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제가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많다기보다는 적정 기술을 활동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년 활동가가 돼야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이고죠. 사실 적정 기술 활동가의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고 계시고요, 이미. 그래서 이제 저도 적정 기술을 청소년들에게 많이 선사했던 것 같고요. 이런 생태계는 이미 다양한 적정 기술 단체나 활동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어떤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가? 사실 옛날 활동들 쭉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옛날 활동들이 적정 기술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이커스 활동들도 많아서 그거보다는 현재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그리고 저는 그 부분보다는 청소년들이 적정 기술을 어떻게 했는지만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인 서산 꿈의 학교인데요. 이 꿈의 학교가 이제 원래는 손무탁 박사님이 이제 인공지능 닭장을 적정 기술 닭장을 하고 계셨던 곳인데 사실 그 시스템적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거기를 제가 넘겨받아서 한 곳이에요. 사실 넘겨받아서 적정 기술학을 지금 3년째 도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적정 기술물을 그래서 1년에 2-3개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상품화가 된 걸 말씀드리면 대나무 손전등인데요. 이게 대나무 손전등을 만들 때 중요한 게 이 대나무 손전등을 청소년들만 썼는가? 아닙니다. 적정 기술로 활용해서 지금 일반인들까지 다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오픈소스로 만들었냐면 청소년들이 만든 적정 기술을 좀 누구나 대중적으로 쓰고 싶어서 만들어냈고 또 서산 꿈의 학교에 보면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 숲에 베어서 실제 현지에 있는 대나무를 활용해서 리터브라이트의 원리, 페트병 전구라고 해요. 양철 지붕에 꽂아서 할 수 있는 부분에 2세대가 리터브라이트 앤나이트라는 태양광 페트병 전구인데 이 페트병 전구의 원리를 입각해서 대나무에다 접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 청소년들이 수상도 하고 직접 상품화까지 만들어낸 상황들을 말씀드렸고 이제 부안여자고등학교 이제 나눔과 기술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는데 적정기술 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1년 반 정도를 같이 적정기술 동아리를 운영을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안타까웠던 게 지역의 청소년들은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단절되어 있는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단절되어 있는 사회를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리빙넷 관점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직접 현지에 계신 노인분들과 이제 현지에 계신 주민들,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이런 데 같이 결합해서 부안여자고등학교 햇빛동행 프로젝트를 같이 해줬고 현재 지금 저희가 벽부등 가로등을 개발해낸 원동력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적정기술 가로등을 결합시켜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매개체들을 햇빛동행 프로젝트로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메이커 활동들을 원래는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걸 했는데 왜 현재 것만 얘기했냐면 너무 할 말이 많아서예요. 사실 적정 기술에 관련해서 이제 고전 적정 기술이라고 통칭하는 옛날 세대와 달리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들어온 적정 기술은 소외되고 싶은 디자인 저희가 이거는 이제 학술적인 보고서에 의해서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동가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2세대가 적정 기술과 사회적 기업. 이거는
학술적인 토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 기술과 ICT가 만난 2016년 이후에 그 다음에 오픈 소스 적정 기술이 얘기가 된 2019년 이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AI와 융합된 적정 기술. 지금 이걸 적정 기술 전 변천사라고 전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변천사 기반으로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주요했던 게 현재가 적정 기술 오픈 소스인 OSAT, 오픈 소스와 적정 기술이 만난 그런 운동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I 적정 기술이라고 해서 AI와 이제 지역 문제가 결합한 적정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 다 하고 있죠.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앞에 청소년도 활동하면서 얘기했던 게 저희가 정리했던 게 OSAT, 오픈 소스 어프로레이티드 테크놀로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픈 디자인 운동, 오픈 소스 운동과 적정 기술이 만난 거죠.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지금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잠깐 틀어주시면 이거 비전화 사운드 증폭기는 저희가 대중적으로 적정 기술을 하기 위해서 MDF를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MDF를 깎아서 되게 편하게 쉽게 적정 기술 접할 수 있게 만든 이제 오픈 소스물인데 어프로피디아를 통해서 적정 기술 오픈 소스 운동이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저희도 어프로피디아에 입각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적정 기술 오픈 소스를 올리면서 그 기반으로 이제 하드웨어 오픈 소스들을 계속 2년 전부터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적정 기술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사실 AI 적정 기술의 선두주자는 저희 적정 기술 중에 발명가로 통칭하는 손문탁 박사님이 주인데 그 전에 이제 AI의 발단 자체가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이제 라즈베리파이에서 많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라즈베리파이가 ICT4 디벨롭먼트인 ICT4D에서 격정 ICT라고 통칭하는데 이 개발자가 이제 저가형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거였고 이러면서 AI 적정 기술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코페르닉이란 플랫폼들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콩고에서도 적정 기술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무탁 박사님이 이제 적정 기술 AI를 이제 1년 전, 2년 전부터 계속 주창을 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AI와 적정 기술은 계속 만나가고 있고 이제 적정 기술은 수단과 AI는 환경이다 해서 저희가 이제 AI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제 내년에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정 기술 AI 적정 기술을 저희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외 사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카르 공대의 닥터카 로봇이에요. 코로나 문제를 기반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이걸 기반한 AI 적정 기술을 내년에 개발해 선보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AI와 적정 기술이 이제 만났을 때 적정 기술 발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았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셨는데 그 내용을 다 듣지 못해서 좀 아쉽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전화 사운드 증폭기나 영상들은 찾아보시면서 우리 또 지적 수준을 높여가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확산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토론에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발적 활동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생중계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질의응답 시간에 연사들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술센터 핸즈 정혜원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문화사회연구소 최혁규 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유효석 대표님의 발표 내용을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혜원 대표님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정혜원이고요. 유효석 대표님이 아주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예전의 경험들도 생각나고 다시 한번 그 최근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적정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교육을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뭐 재생에너지나 탄소 중립 이런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적정 기술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 보면서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목적에서 적정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유효수 대표님이 그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첨단 기술, 최근에 뭐 우주 여행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술들이 첨단화돼 있을 때 또 거대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작게 하는 일상의 적정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드는데요. 유석 대표님의 활동이 그런 흐름에서 또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같이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재미있는 토론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그 대표님 이야기에도 약간 두 가지가 좀 혼재돼 나타나는데 적정 기술 운동과 메이커 운동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흐름에 보면 뒷부분에 적정 기술이 AI까지도 포함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두 가지 운동을 그 맥락상 살펴보면 좀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하면 적정 기술은 60년대에 태어나서 기술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나이가 많은 꼰대, 성별로 한다면 아저씨?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메이커는 2000년대에 태어나서 반짝거리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거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역사적 맥락은 적정 기술과 메이커가 좀 달랐지만 근데 지금 분명히 어떤 접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오늘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적정 기술은 약간은 의미나 옳음 이런 거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이커는 재미나 좋음 이런 거에 더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적정 기술을 약간 꼰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재미와 의미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둘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 적정 기술은 자전거라고 비유를 한다면 메이커들이 만드는 거는 뭐 전동 킥보드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분명히 만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약간 좀 적정 기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의미를 좀 더 살리면서도 사람들이 재밌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적정 기술 메이커는 어떻게 탄생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같이 좀 토론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두 가지가 근데 구별하기 어려운 지점이 오늘 이제 저희가 크게 볼 때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DIY 그리고 정보를 오픈 소스로 공개한다거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 이런 면에서는 유사성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적정 기술이 좀 더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점들은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다거나 지역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지속 가능성 최근에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전 지구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적정 기술의 좀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은 뭐 돈이 많이 벌리거나 좀 강하게 얘기한다면 돈을 많이 벌리거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겠지만 적정 기술은 그 흐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역할이 적정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에서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어떤 맥락에서 그 기술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기술이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한 거를 적정 기술적인 어떤 철학이나 사고 방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제가 첨단 기술이 이렇게 있는 시대에 적정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이상 이렇게 고립된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일상에서 코로나로부터 예방해 주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스크나 손소독이나 거리두기나 이런 일상의 기술들이
우리를 그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물론 그 정말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응급실도 필요하고 중환자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백신도 필요하고 이러한 첨단 기술이 나름의 역할을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기술들이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술의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그 적정 기술의 그 가장 중요한 거고 거기서 그 기술의 적정성을 같이 좀 찾아 나가자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 거대한 자본이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고 그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기존의 과학과 다른 관점의 그 기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정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정혜원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적정 기술과 메이커 운동을 좀 비교하셨는데 뭐 자전거와 킥보드 이런 예가 좀 더 우리에게 좀 이해를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 같습니다. 의미와 오름 그리고 재미와 좋음 이 관계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진보와 함께 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적정 기술의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이호석 대표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심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혁규 연구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사회연구소의 최혁규라고 합니다. 주로 청계천 일대에서 기술 장애인분들에 관련된 조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커들이나 이제 작품 활동하시는 창작자분들에 관련된 연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과 관련된 역사나 이제 기술과 관련된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글로써 정리해 나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그 유효석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정석 대표님과 좀 달리 저는 조금 더 이제 글이나 이제 언어의 표현의 입장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과 관련된 좀 언어적 표현들로 이제 좀 중점을 잡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앞서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신 것처럼 저도 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진행을 해보면요. 뭐 소위 적정 기술은 착한 기술로 많이 조금 표상이 되거나 많이 알려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메이커 활동은 좋고 재밌는 거 이런 걸로 좀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흔히 인식되고 있고요. 근데 과연 적정 기술은 착하기만 한 건가? 그리고 메이커 활동 정말 그냥 즐겁고 좋기만 한 건가? 조금 더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불온하고 조금 더 급진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실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실천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만드는 것들 말씀하셨고, 앞서서도 그리고 이제 뭐 탄소 중립이나 뭐 에너지 활동과 관련된 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한 측면에서 보면 되게 사회적이고 되게 이제 윤리적이고 좋은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되게 지배적인 기후 체제나 이런 데에 또 질문을 던지는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치적인 행위로서 또 자리매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호석 대표님의 발제문 저도 되게 흥미롭게 보고 활동들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요.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이제 적정 기술이나 그리고 이제 메이커 운동, 메이커 활동, 그리고 이제 리빙 랩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제 혼합되어져 있는 활동으로서 크리에이티브 톤의 그 어떤 활동 방향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사실 뭐 출발한 문제의식부터 해가지고 또 진화해온 과정들 이런 거 치면은 사실 그 세 가지의 문제의식들이 되게 복잡하게 또 뒤섞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때로는 또 다른 방향을 취하기도 하고 하면서 진행이 되어 오긴 했지만, 그거를 되게 단순화시켜서 그냥 문제의식을 이야기하자면은 일종의 좀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규모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커
운동이나 메이커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 단위, 누가 기술을 실천할 것인가에 관련된 실천 단위들, 그리고 이제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이 적용되는 범위나 혹은 이 기술이 필요한 그 어떤 공간적인 범위나 어떤 실천적인 범위, 이런 범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하고 좀 연결된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딱 구분되지는 않지만 좀 핵심적인 문제의식만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본 집약적인 그런 거대 기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이테크나 뭐 이런 기술들보다는 좀 더 이제 로우테크라거나 혹은 좀 더 사용 기술들, 주변에서 좀 더 흔히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더 기술을 더 개방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 적정 기술이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범위들과 관련된 것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부터 해서 뭐 해커 운동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DIY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이제 연계되면서 메이커 운동이 발전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이제 특정 기술 전문가 집단들이 이제 기술을 실천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꼭 그 기술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기술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풀뿌리 기술 민주주의적인 실천으로서 이제 그런 기술 문화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메이커 운동, 메이커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자신의 어떤 지역 단위 안에서 이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제 전문가들과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과 그리고 또 그 외에 어떤 좀 공공기관이라던가 기업이라던가 여러 주체들이 이제 협력하면서 거버넌스를 이루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리빙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정치적인 실천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자리매김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걸 되게 항상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특히나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는 기계일 텐데, 휴대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이건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지식들이고, 그리고 이걸 공개하지도 않고요. 기업들은 물론 기업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지식들, 그리고 이제 뭐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천들, 뭐 예를 들면 휴대폰이 망가졌을 때 우리 곧바로 대부분 AS 센터에 가잖아요. 근데 꼭 AS 센터에 가지 않고도 뭐 자가 수리를 한다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이제 주변에서 뭐 자기가 만든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끔 하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이자 정치적인 행위로서 다시 한번 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지식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더 공개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나 기술적인 실천에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일종의 기술의 어떤 정치적인 측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뭐 리빙랩이나 지금 적정 기술과 관련된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기술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화의 출발점,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혁규 연구원님께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발적 활동의 지속 가능성, 정치적 실천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또 들어보시고 이규호석 대표님께서는 또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 들은 이제 대표님은 추가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정혜원 대표님께서 적정 기술은 꼰대, 메이커는 청소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너무 몇백 % 공감 가는 얘기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메이커 활동을 따로 하고 적정 기술 활동을 따로 할 때 얘기입니다. 적정 기술하고 메이커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전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201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적정 기술과 메이커와 결합이라는 것보다는 그 정신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걸 결합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누군가가 그 얘기를 꺼내다 보니 그러니까 누군가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문가겠죠. 전문가가 그 얘기를 꺼내다 보니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직접 시도를 해보니까 이제 됐던 거죠. 이제 결국은 이게 그런 부분인데 메이커분들은 메이커라 불러야 기분을 좋아하고요. 메이커분들은 펀을 즐기는 걸 하지 않으면 분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전 적정 기술이 제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고 메이커 활동을 했는데 사실 메이커 적정 기술은 다큐거든요. 사실 다큐랑 펀을 어떻게 결합시키냐가 큰 문제였고 특히 이제 메이커 페어 이런 데 가서 적정 기술을 소개하면 관심보다는 펀이 너무 없어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메이커 생태계가 많이 변해 있어요. 지금 많이 변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 메이커 생태계에 적정 기술물이 이제 다시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건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답변을 대신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적정 기술은 다큐란 말이 자꾸 귀에 맴도는데 다 의미 있는 것들 그리고 본질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순서는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부와 마찬가지로 사전 참가 신청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선정했고 그 선정된 질문들을 토론자분들께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혁규 연구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호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현대 사회 문제는 대부분 자본과 필수 불가결한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무료로 봉사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을 알더라도 이것에 대한 리워드가 없다면 누가 나서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구체적인 사회 문제가 자본과 필수 불가결한 그런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나 뭐 사건 같은 걸 사실 좀 말씀해 주셨으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한 한에서 일단 좀 답변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좀 어떻게 정의할지가 일단 쟁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인 기관 외에도 공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단체들을 주로 이제 NGO, 비정부 기구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혹은 비정부 단체라고 얘기하거나 시민 단체라고 얘기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NPO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비영리 단체라고 말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들도 물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사회적 기업 인증 같은 걸 받으면서 경제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이윤 외에도 어떤 사회적 목표를 되게 명확히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질문해 주신 것들은 치면은 아마도 그런 영리 추구하는 조직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조금 더 시민사회 단체들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대부분 이제 정기 후원, 시민들의 정기 후원을 통해서 재정을 운영해 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조직의 운영비라던가 활동가의 인건비들을 이제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가들이 해나가는 캠페인이나 활동들을 이제 같이 시민들하고 같이 해나가는 그런 방식들을 또 취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지자체나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모 사업들 같은 것들을 참여하면서 공익적인 활전에 관련된 제안을 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한 20년, 30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이런 거에 관련된 질문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 포럼만이 아니고 또 다른 자리에서 아마도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리워드나 이런 것들이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보상일 수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어떤 동료나 조직들을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또 어떤 심리적인 보상들을 얻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물질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쉽지만 지금 시대의 자본과 경쟁에서 공적인 이익을 얻었던 마련하는 방법은 쉽지는 않은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이어서 정혜원 대표님께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전문가 중심의 기술 개발, 적용, 활용 분야와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기술의 사례 방법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후변화, 핵기술, 재생에너지 등을 견제, 감시하고 견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적정 기술 설명하면서 기술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하는 게 이런 적정 기술의 역할이라는 말씀드렸는데요. 그 예전에는 과학 기술은 전문가가 하는 거라는 게 되게 많았지만 이제는 점점 앞으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과학 기술 정책을 그 저희가 그 살펴보고 평가하고 방향을 결정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점점 많아지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마 앞 시간에 나왔던 리빙랩 같은 게 그런 거에 대표적인 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 이제 개발되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문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뭐 연구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조사도 하고 뭐 탐구도 하고 현장도 돌아보고 나중에 검증도 해야 되고 정책도 이렇게 수립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각각의 단계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앞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리빙랩이 시민이 나름의 어떤 연구자로서 참여해서 각 단계의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소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모니터링하는 방식 같은 것도 저는 본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멸종 위기종을 우리가 모니터링 한다거나 미세먼지를 각각 어떤 시민들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떤 결과를 연구자들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이렇게 공급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지금 여기 질문하신 것과 통하는 거는 저희 이제 원전을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의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과 뭐 과정과 결론은 뭐 차치하고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시민들이 어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게 점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주의가 우리가 전문가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걸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이런 시민기술에 대한 사례들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사례를 또 원전에 관련된 또 이야기도 주셨는데 아마 조금 더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더 좋은 사례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엔 유효석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안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 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마을 단위에서도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교육들은 혹시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정 기술과 메이커 쪽 분야보다는 이건 리빙랩 거라는 상황인데 저는 리빙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리빙랩 퍼실리테이터를 전국 최초에서 했을 때 수료를 했어요. 일부러 시간 내서.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을 소통이었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자가 마을 소통을 한다는 거는 지역 주민들과 마을 소통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그 퍼실리테이터 2018년에 했을 때 그분들과 많이 다툰 건 아니고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 적정기술 공학자고 기술자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퍼실리테이터 하시는 마을 주민분들은 그 퍼실리테이터 하시는 분들은 그쪽 관점에서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을 단위에서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떤 교육이 있냐? 이미 그거를 리빙랩 퍼실리테이팅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대전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례보다는. 네. 대전에 보면 세디사라고 있습니다. 세상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거기 초기에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교육들을 주로 준비했던 그룹이고 지금도 그 그룹이 있어요. 저희가 거기랑 친하게 지낸 이유가 적정 기술과 마을 교육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협업을 계속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리빙랩과 적정 기술이 만나서 마을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드러내기 같이 하고 싶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례들을 세상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협동조합 거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이미 대전이 다른 리빙랩과 달리 리빙랩 네트워크가 제일 늦게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적정기술 단체, 메이커 단체, 리빙랩 단체 다 모여 있습니다. 사실 그런 단체들이 다 모여서
전국 최초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그 교육들이 리빙랩 퍼실리테이팅으로 이미 SOS 리빙랩으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용어가 적정 기술, 메이커, 리빙랩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도 있을 것인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들어봤는데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도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 질문을 김상규님께서 같이 해주셨는데요. 적정 기술 운동, 메이커 운동을 보다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은데요.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혜원 대표님께서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갑자기 예. 메이커 운동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 그 시민들이나 대중들에게는 아까 제가 좀 반짝반짝 신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아까 이제 거칠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 메이커 운동도 그런 걸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조금 관심 가지시면 메이커 운동은 여러 가지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접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정 기술은 아까 이제 뭐 다큐나 꼰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다큐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약간 예능스러우면서 조금 재미있게 어떤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을 뭐 저나 뭐 유석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해서 적정 기술을 많이 알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들을 같아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엔 먼저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혁규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수제로봇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제목이 괜찮아요. 수제로봇 이렇게 하셨는데 시민이 아이디어를 내면 기술자들이 해당 아이디어를 제품화시키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생각나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고요. 근데 시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제 기술자들이 이제 만드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례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아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청계천이나 이런 데에 오시면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를 여기 계시는 기술 장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관련된 도면도 그려주고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야기를 듣고서 작동 방식들도 그러니까 회로도 같이 그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 기업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은 이제 청계천에 계시는 대부분의 기술자분들이 그런 걸 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기술자분들이랑 연결시켜주는 뭐 기술 중개소라거나 아니면 이런 뭐 메이커 관련된 또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도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청계천으로 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면은 거기에 만드는 전문가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좀 깜빡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둘 다 연동할 수 있는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포럼 마지막 순서로 이제 2부 연사님들이 추천하는 도서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유효석 대표님께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적정기술 현대문명의 길을 묻다, 김찬중 박사님의 책인데, 아까도 김찬중 박사님 책을 추천드렸는데 이 책이 개정판이에요. 원래 좀 오래전에 나왔는데 적정기술의 역사 부분보다는 적정기술의 문화적인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돼 있는 책입니다, 사실. 그래서 적정기술 문화적인 측면으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혜원 대표님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팩트 플리스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책은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의사 선생님이 국제기구에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참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정보를 통해서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자라는 걸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적정 기술에 대한 책은 아닌데요. 저는 적정 기술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이제 10가지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그 오류가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은 적정 기술을 적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70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세탁기를 사용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있는데 한 20억 정도만 세탁기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 어떤 건지, 어떤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다른 관점도 알 수 있기에 저는 추천을 합니다.
네, 책 소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혁규 원고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데이비드 에저턴이라고 하는 과학사학자가 쓴 낡고 오래된 것들의 세계사라는 책인데요. 이제 과학기술학이나 혹은 과학기술사회학, 그리고 과학사 하시는 분들은 좀 필수적으로 많이 참고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혁신 기술이나 첨단 기술이 이제 기술의 어떤 발전이고 그게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기술들이 다 새로운 기술들이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사실상 혁신 기술이나 첨단 기술들은 오히려 생명력이 짧다거나 오히려 되게 1%나 2%만 사용하다가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 주변에는 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저자는 이용 기술, 사용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자전거 같은 게 있겠죠. 자동차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제 자전거를 여전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 안에서도 이제 적정 기술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지,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세상에는 새로운 것들보다는 낡은 것들이 더 많고, 그리고 새롭게 판매되는 것보다 수리하고 유지 보수되는 것들이 더 많고, 그리고 발명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의 것들을 조금씩 조합해 가거나 약간씩 변화해 가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발명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용 기술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기술을 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네, 세 분의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인문 360 제6회 인간과 기술 포럼에 준비된 모든 순서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수고해주신 유효석 대표님, 정혜연 대표님, 최혁기 연구원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6회 인간과 기술 포럼의 다시 보기 서비스는 12월 중에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인문 360 홈페이지에서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이어온 인간과 기술 포럼은 오늘 6회차를 끝으로 2021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간과 기술 포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매회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과 기술 포럼은 내년에 더욱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6분의 연사분들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6회 인간과 기술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똑똑도서관 관장 김승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